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서울 창문여중의 국어를 가르치는 조영수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읽기에서 쓰기로 쓰기 지도 심화와의 심화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좀 쓰기의 동기 유발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쓰기 활동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약간 본격적으로 쓰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제 강의 들으면서 제 PPT가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 안 드셨나요? 제가 다양한 PPT를 많이 만들어 봤었는데요. 학생들이든 선생님들이든 그 강의 같은 걸 할 때 좀 PPT 내용이 좀 간결하고 좀 간단해야 좀 사람들한테 좀 잘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글쓰기 지도도 저도 사실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화려하고 뭔가 좀 어려운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좀 편하게 간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서론이 좀 길었나요? 네. 이제부터 좀 읽기와 또 쓰기를 좀 한꺼번에 좀 심화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주제에 맞는 책 찾기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수업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네, 저도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 수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좀 도서관이 그래도 애들한테는 좀 처음에는 낯선 공간일 수도 있어서, 저는 뭐 도서관에 가면 뭐 간단한 OX 퀴즈 같은 것도 해보고, 뭐 OX 퀴즈가 별거 아닙니다. 또 도서관의 책 권수, 우리 학교 도서관 책 권수가 몇 권일까? 우리 학교 도서관의 이름은 무엇일까? 뭐 이런 식의 간단한 퀴즈를 합니다. 특히 이제 중학교에 처음 들어온 신입생들한테는 뭐 그런 퀴즈들을 많이 내죠. 도서관에서 좀 학생들이 좀 편하게, 좀 쉽게 도서관이 좀 나한테 편하고 좀 재밌는 공간이라는 걸 좀 먼저 알려줘야 학생들이 그곳에 와서 읽기나 쓰기 수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도서관에서 약간 그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책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책놀이 같은 걸 하나 만든 게 도서관에서 주제에 맞는 책 찾기 활동입니다. 책 찾기 활동은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주제를 하나 던져주고 그 주제에 알맞은 책을 학생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을 주고요. 저는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주는데요. 특정한 주제를 말해놓고 그 주제에 가장 가까운 책을 시간 내에 들고 오는 학생한테 뭐 간단한 보상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모둠별로 시합을 해가지고 모둠별로 점수를 줘서 나중에 보상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를 던지는 게 좋을까요? 제가 좀 많이 활용하는 주제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돈이라고 나와 있죠. 네. 돈이라는 주제는 이런 겁니다. 가장 비싼 책을 한번 찾아봐라. 또는 가장 싼 책을 찾아봐라. 이런 거죠. 선생님들도 학교 도서관에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비싼 책은 되게 비쌉니다. 몇십만 원짜리 되는 책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특히 사전류라든가 아니면 그 사진첩 같은 거는 좀 가격이 좀 비싸요. 칼라로 이렇게 화보집처럼 돼 있어가지고요. 반면에 가장 싼 책도 있습니다. 가장 싼 책은 아무래도 분량이 좀 얇은 책이겠죠. 대부분 시집들은 좀 저렴한 편에 해당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학생들이 좀 시집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좀 시집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좀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길이에 대한 것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책 이름 있죠? 책 이름이 가장 긴 책을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책 이름은 보통 짧긴 하지만 그 부제까지 합치면 굉장히 긴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좀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는데 좀 재미를 붙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학생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책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이제 숫자랑 관련된 주제를 던져주곤 또 합니다.
예를 들면 책을 펼쳤을 때 가장 큰 숫자가 나오는 책, 네, 대부분 수학책이겠죠. 그래서 수학책이 이번 기회에 수학책이 어디에 있고 수학 관련 분야의 책은 몇 번대에 있는지 좀 확인해 보라고 숫자에 관한 책도 하고요. 좀 재미삼아서 이런 것도 합니다. 사람, 그러니까 표지에 사람 얼굴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사람 사진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책을 골라와라. 이런 것도 해봅니다. 좀 재밌는 주제죠? 선생님들 생각하기에는 어떤 분야의 책에 저런 게 많을까요? 네, 우리 역사책 이런 데 보면 사람 사진 많고요. 또 음악이나 이런 책 보면 뭐 약간 콘서트 같은 거 보여주는 책에도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주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서 좀 재밌는 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학생들이 좀 책을 찾는데 약간 뭐 워밍업을 했다고 할까요? 좀 책을 찾는데 좀 익숙해지는 거를 수업을 1시간 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번에는 저는 어떤 걸 했냐면 특정한 낱말이나 구절을 찾는 걸 했습니다. 특정한 낱말이나 구절을 자기가 관심 있는 책에서 좀 뒤적거려서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주제에 맞는 책에서 이제 좀 책을 좀 훑어보고 이렇게 살펴봐야 좀 이제 찾을 수 있는 과제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낱말이나 구절을 찾는 것이 중요한지 이게 좀 굉장히 고민거리시죠? 그래서 제가 많이 활용하는 세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표현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계속 그 읽기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 이게 어떻게 쓰기랑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표현, 왜냐하면, 다시 말해, 예를 들면 이 세 가지 표현을 보통 많이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왜냐하면은 앞에 내용을 가지고 논리적인 근거를 댈 때 왜냐하면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해는 앞에 내용을 좀 자세히 서술할 때, 예, 그때 다시 말해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뭐 알다시피 네, 앞에 사례를 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어떤 글을 논리적으로 풀이할 때는요, 합당한 이유를 대고 자세히 설명하면서 예를 든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글을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표현이 바로 이 왜냐하면 다시 말해 예를 들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요게 약간 글을 쓸 때도 세 가지 키워드, 세 가지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학생들이 한 문장씩 쓰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문장을 쓰다가 그 다음에 막힐 경우가 있어요. 쓰다가 막히면 저는 이 세 가지 표현이 네, 말을 좀 엮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구절이고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했었냐면 이 세 가지 표현이 들어가 있는 책들을 찾아보라고 해요.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책을 네, 3권 찾는 거 1시간 동안 하고요. 다시 말해가 들어간 표현을 3권 찾는 거. 예를 들면에 들어가는 거를 3권 찾는 거를 이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시 말해 예를 들면이 들어가는 책은 대부분 어떤 책일까요? 네, 소설이나 시집이나 이렇게 문학적인 글에는 많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논리적인 글이 많기 때문에 뭐 철학책이라던가 수학이나 과학책, 뭐 이런 사회과학책 이런 것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좀 책을 좀 찾아보는 연습을 하고요. 찾으면 저는 꼭 왜냐하면을 찾았으면 왜냐하면을 기준으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꼭 베껴 쓰게 했어요. 그래야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 학생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좀 하다 보면 좀 힘들어하는 경우 있거든요. 왜냐하면 찾기 힘들면 이제 왜냐하면하고 비슷한 표현이 있으면 좀 찾아봐라 해서 뭐 다른 걸 찾아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면 꼭 때문이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원인과 결과로 뭐 그래서를 찾아본다든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네. 다시 말해도 앞에 거를 다시 한번 서술하는 것이니까 뭐 즉 이런 표현들도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좀 이런 표현들이 좀 들어간 것들을 좀 잘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건 약간 좀 애들한테 약간 좀 애들이 좀 자세히 책을 보게 하려면 저는 이제 뭐 처음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책이 들어간 거 찾은 다음에 다음 시간엔 다시 말해야 하면 또 애들이 잘 찾거든요. 그때는 약간 그 뭐 과학 분야 책을 꼭 한 권 집어넣기 란던가 아니면 뭐 수학 분야의 책을 꼭 한 권 집어넣기라든가 약간의 선생님이 조건을 한두 개씩 던져주면 애들이 좀 관심 있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냐하면은 논증의 글쓰기 방식이고 다시 말해는 상술의 글쓰기 방식이고 예를 들면 예시의 글쓰기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논리적인 글들은 논증하고 상술하고 예를 들면 되게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을 이제 찾아봤으면 직접 문장으로 좀 연결해서 쓰는 처음에는 왜냐하면 다시 말해 예를 들면만 쓰다 한 개씩만 연결하다가 좀 익숙해지면 뭐 한 문단에 한 두 개씩 넣어서 한번 이어서 한 문단씩 써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글쓰기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먼저 그 이런 표현들이 있는 그러니까 논리적인 글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들이 있는 것을 일단은 찾아보는 연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앞뒤의 문장을 좀 베껴 써보고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약간 창작하고 이때문에 연결해서 써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예, 선생님들도 뭐 어떻게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좀 말이 좀 힘들다 하면 이 세 가지 표현들을 좀 염두에 두면 선생님도 글 쓰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왜냐하면 다시 말해 예를 들면이라는 약간 이 뭐 어떻게 보면 키워드일 수도 있죠. 키워드를 좀 적절하게 활용해서 네, 쓰기 방법들을 조금 더 연구해 보시면 선생님들도 이제 학생들한테도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선생님도 글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좀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글 쓰기 시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좀 질문과 관련된 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봤던 책 중에 질문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책입니다. 그리고 뭐 제대로 된 질문이 상대를 움직인다 뭐 이런 식의 내용도 나오고 살아남으려면 질문 감각을 키워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홍보 문구 같은 것들도 나오네요. 네. 뭐 질문에 대한 책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질문의 힘에서 좀 약간 인상적으로 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되게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을 약간 그 분류하는 분류해서 좀 질문의 유형을 나누는 것들이 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뭐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작용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독서도 그 어떻게 보면 필자가 쓴 내용의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고 쓰는 것도 어떤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내가 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질문을 적절하게 던지면서 사고하는 힘을 기르고 그다음에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질문을 좀 활용해서 쓰는 능력도 키우고 아울러 뭐 읽기 능력도 같이 신장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좀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제가 했던 수업 방법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당신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도구는? 이라는 질문을 선생님들께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뭐, 언뜻 또 대답이 안 떠오르기도 하죠.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올 텐데요. 이걸 일단은 저는 학생들한테 던져봤어요. 너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도구가 뭐냐라고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뭐 필기 도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얘기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어요. 네. 가끔씩 칼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네, 전 조금 순간 놀랬지만, 얘가 요리를 전공하는 애구나. 그래서 요리하는 칼을 좀 달달아서 요리를 좀 잘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죠. 예. 어쨌든, 당신이 잘 다룰 수 있는 도구는? 이라고 물어보는 거를 우리 상황을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것을 그냥 내가 어떤 회사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근데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냐? 면접할 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한다면 이 질문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 질문의 의도는 당신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의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무엇인지 말해달라 라는 질문인 거죠. 질문이 굉장히 좀 구체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당신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본질에 가까운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앞서서 제가 소개한 질문의 힘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표로 한번 정리해서 볼게요. 자, 질문의 유형을 크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구체적인 질문과 추상적인 질문, 그 다음에 본질적인 질문과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질문에 해당되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방금 저희가 들었던 요 자신 있게 다룰 수 있는 도구 하나는 구체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의 힘에서는 질문의 유형을 좀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구체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좋은 질문에 해당된다는 거죠. 면접관이 면접을 볼 때 어떤 능력을, 당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하기 위해서는 자신 있게 다룰 수 있는 도구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되게 좋은 질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야구 선수라면 아마 야구 장갑, 야구공, 야구 방망이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미술을 잘하는 사람은 뭐 미술 도구에 대한 거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스케치북 같은 거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저한테 얘기한다면 저는 이게 교사니까 약간 분필이라고 약간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이 되게 좋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얘기 들으니까 조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반면에 구체적이면서도 좀 비본질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본질하고 좀 어긋나는 질문. 예를 들면 전문가를 이렇게 모셔놓고, 예를 들면 교육 전문가를 모셔놓고, 그러면 교육에 대한 거 질문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갑자기 평소에 뭐 하고 지내세요? 하고 취미생활 같은 걸 물어본다면, 그거는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죠. 네. 구체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본질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되게 본질적이긴 한데 되게 추상적이에요. 손에 좀 잘 안 잡혀요. 산다는 건 무엇일까?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되게 본질적이고 중요하긴 한데 뭔가 그거를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답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질문들에 해당됩니다. 의외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 좋아하죠.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 근데 가장 안 좋은 질문은 바로 요건 것 같아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좀 추상적으로 물어보는 거. 제가 애들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이 질문의 예를 이런 거 합니다. 야, 너가 거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를 정치 경제학적으로 해석해봐.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자기가 그냥 거기 앉고 싶은데 왜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 해서 질문을 좀 유형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애들한테도 이제 설명하면 너희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돼 라고 이제 한번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보다는 이 유형이 훨씬 더 애들한테는 좀 잘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그 책에서는 자, 여기는 묻고 싶은 질문이고요. 여기는 묻고 싶지 않은 질문이에요. 자, 여기는 상대방이 대답하고 싶은 질문이고요. 여기는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묻고 싶으면서도 내가 묻고 싶어 질문자가 묻고 싶기도 하고 상대방이 대답하고 싶은 질문 이거를 스트라이크 영역이라고 표시를 했네요. 이런 게 좋은 질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선생님들 수업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면 됩니다. 자, 나는 국어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들이 뜬금없이 선생님 나이가 뭐예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다던가 선생님 오늘 급식 메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던가 선생님 몇 시에 끝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좋은 질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대답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네. 학생들은 묻고 싶겠죠. 근데 저는 대답하고 싶지는 않아요. 국어 시간에는 국어랑 관련된 질문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스트라이크 영역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주로 하는 질문은요, 이 어린이 영역에 해당됩니다.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표현 자체가. 네. 뜬금없이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은 누가 발명했어요? 라던가 아니면 학생들이 방금 했던 질문들 있죠? 급식 메뉴 뭐예요? 몇 시예요? 언제 끝나요? 선생님 나이 몇이에요? 뭐 선생님 결혼했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애들한테 말할 때도 편합니다. 야, 너희는 묻고 싶은데 나는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좋은 질문이라고 하기 어려워. 이건 나중에 너희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반대의 부분도 있습니다. 반대요. 반대는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은 별로 묻고 싶지 않은데 이제 아, 질문자는 별로 묻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은 좀 대답하고 싶은 질문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배려, 아부, 어른 영역에 해당됩니다. 약간 인사치레로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뭐 전날 뭐 학교에서 회식을 했는데 선배 교사한테 어제 잘 들어가셨냐고 어제 뭐 괜찮으셨냐고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죠. 약간 상대를 배려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질문은 아니지만 네, 교사인 저로서는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은 받고 싶더라고요. 네, 저를 배려해주는 듯한 질문. 그래서 저는 스트라이크 영역과 요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좀 가장 하기 좀 안 좋은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이제 여기요. 그냥 물어본 겁니다.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이. 자, 질문했어요. 너 왜 그런 거 물어보니? 그냥요. 라고 물어보죠. 네, 이런 질문은 정말 힘 빠지는 질문 아닙니까? 따라서 요거를 제가 앞에서 말했던 야, 네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도구는 뭐냐? 라는 질문도 한번 미리 던져보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의 유형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좀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듯이요. 그런 다음에 뭐 얘도 좀 적절히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그러면 질문을 만들 때는 좀 구체적이면서 본질적인 질문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도 묻고 싶고 네, 상대방도 좀 대답하고 싶은 질문이 좋은 질문이야 라고 해서 질문을 좀 유형화시키고 질문이 굉장히 이런 게 좋은 질문이라는 것을 한번 가르치는 거죠. 그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질문 만드는 거를 약간 쓰기 수업, 질문 만들기 쓰기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그 소설 같은 거 해도 되고요. 아니면 설명문이나 논설문 해도 되고요. 좀 길지 않은 글이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긴 글 해도 상관없는데 좀 수업 시간에 활용하려면 길지 않은 글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글을 다 읽은 다음에 이렇게 좋은 질문의 유형에 맞는 질문을 좀 스스로 만들어 보고 질문만 만들면 안 됩니다. 질문만 만들지 말고 거기에 대한 답도 좀 충실하게 쓰는 이런 수업을 한 번씩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만들어서 자세히 읽으면서 좀 그 질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약간 쓰기 수업하고도 연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질문 만들면서 자세히 읽고 쓰는 수업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단편 소설, 뭐 짧은 단편 소설이면 질문을 5개에서 10개 정도, 5개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 유형도, 여기 뒤에 한번 볼까요? 질문 유형도 약간 시험 문제처럼, 선택형도 내보고, 서답형, 약간 서술하는 문제도 내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선택형의 여러 가지 보기들을 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서답형에 약간 자기가 이제 생각이나 논리적인 사고 같은 걸 할 수 있는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것 자체가 읽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를 너희가 직접 만들어 보면서 하면 어떻겠냐, 해보니까 어떠냐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좀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고 뭔가 공부했다는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질문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어떤 식으로도 하냐면 그 지금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그 애들 모든 수업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모든 수업을 하면 4명이 한 모둠을 구성해서 질문을 뭐 이를테면 5개씩 만들었다고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질문을 3가지를 정하라고 해요. 모둠에서요. 3가지를 정하고 그 3가지를 뭐 앞에 교실에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에다가 문제를 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게 합니다. 문제를 만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모둠에서도 한 7모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7, 8모둠이면 그 문제를 모으면 한 20문제 정도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인쇄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좀 나눠주고 좀 같이 풀면서 또 한번 이렇게 또 읽는 거를 다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문제집 모두 모아서 인쇄해서 다시 풀어보고 또 설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읽기랑 약간 질문 만들기랑 이런 것들을 좀 한꺼번에 해결하는 수업들을 좀 진행을 합니다. 사실은 요 수업을 왜 하냐면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글쓰기, 독후감 쓰기랑 좀 관련되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수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건 조금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 활동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학생들이 일단은 요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글을 읽고요. 소설이라고 하죠. 뭐 단편 소설을 읽고 이렇게 문제도 풀고 내용도 이해한 다음에 이 단편 소설을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제시하라고 합니다. 저는 보통 칠판에 쭉 쓰게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한 분단 정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쓰게 합니다. 쓰게 하는데요. 그 쓰게 하는 거를 이렇게 칠판에다 쭉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칠판에 있는 그 키워드를 몇 개를 선택해 가지고 글을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글과 관련된 여러 낱말들, 뭐 단편소설이면 단편소설과 관련된 여러 낱말들을 칠판에 쓰고요. 그 칠판에 있는 낱말 3개를 활용해서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요거 아주 쉽지는 않은데요. 좀 뿌연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을 읽고 학생들이 이제 떠오르는 낱말들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인력거, 뭐 김천지, 뭐 아내, 그다음에 뭐 설렁탕, 뭐 등등등 이렇게 보이네요. 뭐 중간중간에 조금 약간 욕설 같은 것도 이제 기억 남는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3개의 낱말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쓸 때는 보통 어떻게 쓰라고 했었냐면 저는 소설의 내용과 관련 지어서 좀 써보자. 소설의 내용과 관련되게 써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는 인력거를 끄는 김첨지는 아내를 위해서 설렁탕을 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 개나 뭐 이렇게 낱말들이 들어가게 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이죠. 네. 이렇게 세 개씩 해서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좀 미리 써보게 합니다. 또 즉흥적으로 하면 잘 못해서 써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어떻게 진행하냐면 세 개만 했잖아요. 조금 늘려봅니다. 다섯 개로 한번 늘려보고 다섯 개를 늘린 다음에는 아, 이게 한 문장으로 안 써도 된다. 여러 개의 문장으로 해서 써도 된다. 해서 소설의 내용과 관련되게 여러 개의 문장으로 써라. 물론 약간 창작하거나 상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좀 읽기랑도 연관돼야 되니까 가능하면 이제 그 소설의 내용과 관련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낱말들을 좀 늘려가지고 여러 문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다섯 개까지 하고요. 또 가능하면 10개까지도 늘려봅니다. 계속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서로서로 얘기한 것들을 힌트를 삼아서 이렇게 씁니다. 네, 그리고 선택된 단어들을 여기 제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일일이 다 표시를 해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일단은 문장의 낱말을 늘리면 늘릴수록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줄거리를 요약하는 연습이 됩니다. 이게 되게 좋은 쓰기 연습 중에 하나죠. 예. 줄거리를 요약하는 연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네, 체크 이렇게 선택한 낱말들을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아, 소설에서 이런 낱말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약간 핵심어를 뽑아내는데도 되게 중요한, 예, 핵심어를 뽑아내는데도 되게 편한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줄거리를 요약하는 쓰기 연습도 가능하고, 또 핵심어를 찾아내는 연습도 가능하고, 좀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키워드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수업 시간이 끝날 즈음에 학생들한테 뭐 1분 글쓰기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최근에는 이제 내가 오늘 했던 수업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자 해서 키워드를 세 가지 하고 내용을 길지 않게 뭐 한두 줄씩 이렇게 정리해서 수업을 마무리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낱말, 키워드 이런 거를 활용해서 쓰기에 좀 도입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약간 기법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효과적으로 말하기에 프렛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프렛 기법 또는 PREP 기법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뭔가 상대방을 좀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글쓰기 방식이 좋다는 거를 이제 글쓰기 책에서 봤고 이거를 약간 뭐 글을 쓸 때도 좋고요. 독후감 같은 거 쓸 때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중학생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한 문단만 좀 잘 쓸 수 있다면 좀 긴 글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단을 좀 바르게 쓰게 하는 게 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문단을 쓸 수 있는 약간 기법이 뭐 없을까 하다가 이거를 찾아냈는데 이거는 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P는 여기 보면 포인트라고 해서요. 네, 일단은 요구사항, 주제를 처음에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유를 하나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로 한번 입증을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와 같은 표현의 앞자를 따가지고요. 네, PREP, 프렛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배가 고파서요.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엄마 밥 줘. 이게 바로 주장이겠죠. 그 다음에 이유는 아, 정말 배고파. 정말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그만큼 힘들어.
빨리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플랫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약간 주장을 상대방한테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고양이를 매우 좋아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P에 해당되는 거겠죠. P에 해당됩니다. 내가 심심할 때 나와 재미있게 놀아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유에 해당되니까 R에 해당되겠죠. R. 그다음에 고양이는 공이나 깃털 달린 것이 무엇이나 쫓기 좋아한다라고 해서 예를 하나 든 겁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되고요. 아무리 보아도 고양이는 이상적인 애완동물이다. 그래서 P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기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한 문단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PREP 이 구조물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요 P 있잖아요. 요 P를 생략해서 뭐 PRE로 끝내도 되고요. 아니면 PR을 두 번 얘기해서 뭐 PRRE 뭐 이런 식으로 끝내도 됩니다. 적절하게 활용하고 응용하기 좋은 것이죠. 사실은 요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왜냐하면 다시 말해 예를 들어도 여기에 요걸 응용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이유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예를 들어를 표현을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한 문단을 구성할 때 좀 되게 효과적인 기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거를 뭐 독후감 쓸 때도 조금 응용해 볼 수 있는데, 뭐 독후감 쓸 때는 뭐 예를 들면 여기 P 부분에 나는 이런 구절을 좋아한다 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R 부분에는 약간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이런 구절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좋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좋다 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거 이런 사례가 있어서 나한테도 도움이 됐다 이런 식으로 약간 독후감 쓸 때도 조금 응용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약간 이제 독후감 쓰는 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강의를 좀 마무리해 볼까 싶은데요. 선생님 뭐 독후감이나 서평 쓰기 지도 이렇게 많이 해보셨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독후감 쓰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해보긴 했지만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선생님들도 이제 독후감이나 서평 쓰는 게 그렇게 되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좀 요즘에 특히 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약간 그 학생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좀 약간 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글쓰기가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저는 조금 약간 책 능력치를 좀 활용한 독후감 쓰기 방법을 조금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좀 쓸 때는 좀, 네, 뭐, 약간 좀 천편일률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 약간 책을 읽게 된 계기 같은 거 조금 쓰고, 그 다음에 약간 줄거리를 요약해서 쓰고 그 다음에 느낀 점, 감상문을 쓸 때가 많거든요.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읽게 된 계기가 뭐 맨날 그 국어 선생님이 시켜서 했다던가 아니면 우연히 책을 봤는데 저 책이 눈에 띄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쓰고요. 줄거리 요약도 자기가 스스로 한다기보다는 다른 것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아요. 뭐 책의 머릿말이나 꼬릿말 이런 데 도움을 많이 받고 인터넷에 굉장히 검색해서 좀 요약문 가져올 때도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소감 같은 거 쓸 때 제 생각에는 그냥 정말 솔직한 소감 쓰면 되는데 뭐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뭐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사실 두 번 이렇게 읽게 되는 책 많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좀 이런 독후감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좀 스스로 좀 평가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책 능력치라는 걸 좀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책다세라는 곳에서는요, 네, 학생들을 위해서 책을 추천할 때, 여기 옆에 보이는 6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네. 충실성, 가독성, 진실성, 대표성, 확장성, 복합성 이런 식으로 6가지 기준을 활용하거든요. 네.
기준에 대한 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 기준들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네, 이런 기준들을 좀 활용하면 좀 적절하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학생들이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책을 평가하는 기준들을 정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약간 이 책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약간 평가하는 글을 한번 써보면 이게 독후감을 좀 대신할 수 있는 글쓰기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책 능력치 활동들을 좀 연습 삼아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연습하려고 제가 어떤 걸 했냐면, 네, 자기가 좋아하는, 네, 뭐, 야구 운동선수나 아니면 아이돌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써보고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야구 선수를 얼굴, 타격, 수비, 경제적 능력, 성격, 몸매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0점부터 여기 끝까지가 5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의 캐릭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책 능력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 아이돌이라고 한 친구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성격, 몸매, 외모 등등등 해서 또 6가지 기준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기준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설명이 중요합니다. 여기 제가 꼭 설명을 4~5줄 꼭 쓰라고 하거든요. 네. 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평가한 내용 같은 걸 적으라고 해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그림 그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쓰기 수업이잖아요. 평가하고 글쓰기 수업을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아까도 뭐 약간 워밍업 같은 거 한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자기가 본 책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자라고 했고요. 요게 쓴 거는 여기 보면 네, 책 제목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거는 약간 그 좀 긴 만화책을 보고 나서 자기가 느낀 점을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여기 표지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책의 수준, 약간 뭐 가독성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내용적인 측면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제목의 의미 이런 거 있고요. 책의 약간 두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림 문체 이제 만화책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 기준을 통해서 자기가 점수를 이렇게 매겼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책에 대한 평가도 되고 여기 옆에 보면 요게 바로 책을 독후감을 쓸 수 있는 일종의 재료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재료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좀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나는 이 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을 뭐 몇 가지로 정하도록 하겠다. 보통 3가지 정도를 여기서 뽑아내서 정하고 그 3가지에 대해서 한 문단씩만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나는 이런 내용으로 이 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한다. 이렇게 쓰면 이것도 일종의 좋은 독후감이 될 수 있고 정말 이거는 책을 평가하는 서평으로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독후감 서평을 쓸 때 제일 그 본문,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의 내용을 좀 애들이 이렇게 이끌어내기가 좀 힘들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본문의 내용을 이제 요런 걸로 약간 책 능력치를 가지고 좀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나는 이런 이유로 이 책을 뭐 추천한다. 이런 결론을 내려도 되고, 나는 이런 이유로 이 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처음에는 뭐 이 책하고 처음에 내가 봤을 때의 느낌이라던가 책하고 이렇게 뭐 책을 봤을 때 약간 뭐 책 느낌, 첫 느낌 뭐 이런 거 표지를 봤을 때의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내용을 접목해서 쓴다면 한편에 독후감을 좀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책 능력치 활동들을 좀 활용해서 쓰기 활동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욕심을 좀 부리자면 이제 그 한 문단 쓸 때 이제 약간 그 플랫 기법을 조금 적절하게 활용해서 한 문단을 좀 온전하게 쓴다면 조금 더 나은 독후감이나 서평의 형태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 능력치 활동들을 조금 활용해서 쓰기에 좀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다양한 쓰기에 관련된 활동, 물론 읽기에 대한 것도 있었고 질문을 활용한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읽기 따로 뭐 쓰기 따로 하는 것보다 좀 통합적으로 좀 계속 고민하는 과정에서 쓰기를 좀 어떻게 좀 풍부하게 해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런 걸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좀 글쓰기에서 멈추지 말고 좀 한 편의 책을 좀 한번 쓰는 게 어떻겠냐 해서 좀 책 쓰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 자유학기제 때 학생들하고 간단하게 그림책 쓰는 연습들을 좀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해서 좀 글쓰기에서 멈추지 말고 좀 약간 한 권의 완벽한 좀 책을 만드는, 그러니까 책을 쓰는, 그러니까 또 너무 두꺼운 책이 아니라 얇은 책을 좀 쓸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